자, 실무 3장 쪽에 거래계약 실무 쪽에 보실까요? 자, 실무 쪽은 저 뒤에 쪽에서 명신 땅 이 정도만 조금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확인 부분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제한 능력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 또 법인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꼭 가지고 와야 되는 대리인 이런 확인 부분에서 하나 정도 문제를 언급합니다. 저 앞쪽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개는 보셨고요. 거기는 무조건 나올 거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한 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거래계약서 쓸 때 5년 정도 보존해야 되니까요. 필기구도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할 때도 정정해놓고 몇 글자 반드시 써야 되고요. 나중에 그 수정했을 때 몇 글자 나중에 적지 않게 되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막 5길 아니면 또 더 추가해서 막 더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자 정도 수정했다 글자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합니다. 자, 그 정도는 간단히 보시고요. 뭐 측량 등을 했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그리고 소송 뭐 분쟁 등이 발생했었다라고 했을 때 각각 분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 법무사 수수료나 아니면 또 중개 보호소 이거는 각각이니까요 따로따로. 그래서 법무사는 이제 취득하는 매수인 쪽에서만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만 부담하게 될 거고 그쪽은 일방이 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거래 당사자 확인입니다. 자, 먼저 거래 상대방. 확인할 때 여기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와 그리고 주민등록증 통해서 이제 확인을 정확하게 사진까지도 대조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전대차는 꼭 주인한테 동의를 받았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요. 거기는 무효는 아니래도 추인은 못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무효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주인한테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차인 말만 듣고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입니다. 민법 배웠잖아요. 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분양권 매도했을 때 그 분양권,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분양권이 제대로 넘어올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분양회사가 건설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 아니면 또 분양대금을 정확하게 납입하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을 모두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한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네 번째 거래권한 확인. 자, 무능력자. 자,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이제 마시 가신 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뭘로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한 능력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행위는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효는 아닌데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주장하면 결국에는 무효가 됩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원상복귀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문제 있는 중개를 했을 때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아예 무효죠. 서너 살 되는 애들. 그리고 심하게 술자, 명정자. 그리고 아편 중독자. 그리고 한거할 수 없는 강박. 머리가 정말 좀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머리에 총을 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계약해. 그러면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계약은 무효다. 애초부터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취소는 그래도 나중에 주장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장 안 하면 유효로 굳어지는데, 자,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요. 걔는 천년만년 거기 지나도 무조건 다 무효가 됩니다.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으니까 입니다. 그다음 이제 제한 능력자에서 우리 미성년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친권자가 직접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오든지 여기는 문제가 없고요. 자, 대신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괜찮은데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 여기는 대리권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게 맛이 가신 분이니까요. 오로지 후견인이 뭐를요? 대리를 해야만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동의권 여부도 확인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대리, 누구는 피성년 후견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관 확인할 게 아니라
아니 또 대표자 그냥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또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세 번째 우리 재단법인은 조금 중요하죠. 재단법인은 재산단체니까 주무관청, 시군구청의 허가까지 받아야 문제가 없다. 자, 그런 쪽은 앞쪽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소유는 민법에서 보셨죠. 공유. 자, 공유는 지분도 있죠. 근데 그 지분 처분도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공유물만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합의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합의는 이제 합쳐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지분도 함부로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목적 때문에입니다. 돈 번다 아니면 또 조합 설립이다 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분이 있지만 그 지분까지도 전원의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합의 물건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까다로운 게 합의. 그리고 총유는 지분 자체도 없습니다. 종종 땅, 문종 땅, 교회 땅 계입니다. 사찰재산, 공정만 지분 자체가 없고요. 대신에 처분은 또 가능합니다. 처분할 때는 모여서 꼭 총회에서는 무조건 모여서입니다. 막 관령위도 모여서 이 정도로 꼭 모여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공유 그리고 합유 그리고 총유 박스대로 잘 정리해놨고요. 민법에는 정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1차만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편하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도 신문 쪽에서도 요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의 성격을 자꾸 물어봅니다. 한 문제감으로 자꾸 묻습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상속인 재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들이 왔다, 그리고 부인이 왔다.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가족의 상속 포기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또 큰아들이라고 그리고 부인이라고 계약하셨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효소송까지 들어오고요. 그 중개 잘못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채무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환지 예정지 보셨죠? 도시개발사 환지 예정지. 그러면 환지되는 지목 그리고 환지되는 면적 주의하시고요. 자, 대신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거래는 어느 땅으로 합니까? 종전토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환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환지 처분 다음 날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요. 그 후에는 해도 되지만 먼저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종전토지로 일단은 계약은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면적이나 그리고 지목만큼 어차피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채비지까지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그 정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대리 인적입니다. 대리. 대리나 관계. 그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는지 그리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도장이 같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못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타인 소유 부동산도 거래는 되고요. 사다가 나중에 다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돼요.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넘기지 못하면 담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하다 일단 타인의 부동산도 거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기출문제도 조금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네, 우리 거래계약서는 서식을 그냥 예시한 거고요. 이건 법에서 예시한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서식을 예시를 놨습니다. 자, 이거는 법령이 없다는 거. 실무 쪽에서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만. 우리 법령 쪽에서는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란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시만지 법 X입니다. 법령 규정에서 있는 그런 서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다. 앞에서 봤잖아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고요. 계약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체 금액. 그리고 1차, 2차 날짜 쓰는 것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인도일시가 나오죠. 언제 물건을 넘긴다. 그리고 제한물건 등의 소멸이나 우리 세금. 그리고 계약이 해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규정이 꼭 있었을 때 나중에 위약금도 청구가 되지 그냥 청구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중개보수나 손해배상 책임 그렇게 이제 구조 쪽에서는 확인설명서 교불자 반드시 필요하죠. 확인설명서 언제 주셨냐 교불자가 꼭 필요합니다. 야, 그 밖에 이제 특약사항 또는 특이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단서 쓰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대리인, 매도인, 그리고 대리인이나 또는 매도 매수인의 바로 대리인,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한
나누라는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했으면 여기도 같이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그 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간단하게. 자, 먼저 첫 번째 건물 조교할 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매도 매수인의 주소,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거래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그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이제 어려운 건 없고요. 그다음에 대리로 왔을 때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개 확인은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4번인데요. 4번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대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 그냥 일상 가사만 대리가 인정되고요. 만약에 남편 명의 부동산 부인이 팔았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그런 중개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남입니다. 자, 그러면 부인도 남편에게 유임장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시됩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서도 이제 별산제 그러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남편 재산 따로 딴 주머니, 부인 재산 따로 그입니다. 그냥 일용품 구입, 그리고 학자금 지출, 그리고 남편의 오늘 내일 하니까 병원지 지출 이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 처분행위도 완전히 남이나 같다. 결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뭐 민법에서도 표현 대리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본에도 부인이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 물권입니다. 여기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괜히 또 전세권 설정에 동의 필요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부인들은 이제 내가 무슨 헛개비냐 그럴 것 같습니다. 헛개비 맞습니다. 그입니다. 우리 실무하실 때도 반드시 남편 명의 또는 부인 명의면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잔금 칠 때 반드시 같이 나오십시오. 아니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물건에 이제 표시가 나왔고요. 어떤 물건인지 그러면 소재 그리고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그죠? 거래되는 물건의 표시 어떤 물건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면적은 제곱미터당 얼마 이거를 써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 써 주시면 대금 감액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가 계약일이죠. 계약을 체결했던 날짜, 그러면 몇 년, 그리고 몇 월, 그리고 몇 일 써주셔야 됩니다. 계약금 10% 받을 때 세 번째였습니다. 자, 네 번째 돈도 기재하셔야 되죠. 거래대금, 그리고 계약금의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치를 거냐, 언제 치렀냐, 아니면 또 이제 여기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느냐. 자, 그런 거래 금액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이제 요 계약금부터 왜 받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뭐 합니까? 입증하는 바로 돈입니다. 계약됐으니까 주고받는 게 계약금. 그래 우리 계약금은 이제 우리 매수인 쪽은 포기하면 계약을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포기를 하려면 얼마를 줍니까? 총 2배. 계약금에다가 위약금을 보태야 됩니다. 계약금 받은 만큼 1,000만 원 받았으면 바로 1,000만 원 더 보태서 총 2,000만 원. 그리고 2,000을 받았으면 2,000만큼 더 보태서 총 4,000만 원. 그 보탰을 때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지 실무 쪽에서 정리를 잘못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혀 근거 없다는 디귿번에 24시간 이내니까 우리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을 그냥 찾아갈 수 있다. 전혀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단 1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우리 매수인 손에서 돈이 떠나면요. 그거는 매수인 돈이 아닙니다. 누구 돈이다? 그냥 매도인 돈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모르시고 매도인에게서 받아다가 매수인 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의 중도금은 중간에 넘어가는 것. 자, 결국에는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면 더 이상은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니고요. 자, 이미 사전에 먼저 중도금 받아도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약정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뭐합니까? 중도금 받았어도 돌려주고 반환해주고 계약을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도 중도금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약정하면 돼요. 그 약정이 더 앞서요.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잔금이고요. 조목조목 나오지는 않습니다. 잔금은 완전히 이행이 끝나는 거입니다. 완전히 끝나니까 먼저 물건 넘겨줘야 될 거고요. 동시행으로.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등기부에서 배우시잖아요. 자, 먼저 등기필 정보. 그리고 권리를 잃게 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 소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요.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떼줘야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시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먼저 잔금 치렀을 때 우리 잔금 치른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냥 파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을 주고요. 그 후에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계약을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무하실 때 교통정리를 잘못해놓으면요 손해배상 책임만 우리가 온빵 다 뒤집어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물건의 인도일시죠. 물건 인도일시 언제입니까? 잔금 치르면 물건을 건네주는 날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잔금과 그리고 동시에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꼭 문제가 되오게입니다. 돈 받아놓으니까 물건 안 넘겨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물건이 먼저 넘어가니까요. 이제 잔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뭐가 동시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항상 물건이나 이렇게 돈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어떤 권리가 넘어갔는가.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요? 거기는 매매만 아니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자, 그 비교점을 자꾸 시험을 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인도시도 거래신고서는 필요 없죠. 그죠? 우리 시공구청에서 물건 언제 넘겼냐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인서면서 교부일자도 관심 없어요.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규제, 출입 관련된 조세 모두 다 여기는 거래신고에서는 관심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권리 이전 어떤 권리가 넘어갔는가. 여기 다양하니까 그러면 소유권 넘어갔는지 지상권 넘어갔는지 전세권이 넘어갔는지 저당권이 넘어갔는지 이전된 권리 이전된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이전의 내용 바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담하는 것도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그래야 문제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없으면 안 써도 될 거고요. 계약의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뭐요? 조건이나 기한. 여기는 단서입니다. 단서가 정말 없는 계약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확인설명서 교불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불자 잔금 치를 때 같이 넘겨주니까 여기도 연월 일입니다. 확인설명서는 몇 년 그리고 몇 월. 그리고 몇 일에 넘겨주셨냐. 자, 그런 것들은 바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규제사항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그 밖에 약정 내용, 매매에 관한 계약이나 그리고 종물이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보에서 배우실 건데 종물도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원래는 매도인이 넘겨주고 갈 건데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들은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매매에 관한 비용도 아까 봤었고요. 자, 오늘의 균등 쌍방 쪽에서 분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매수인 쪽에서 부담하겠다. 아니면 또 매도인만 부담하겠다. 그 정도도 가능. 문제는 없습니다. 자, 디귿번은 이제 과실. 자, 먼저 물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 거고요. 자, 그 정도면 매도인 거고. 대신에 잔금을 치르면 그 과실은 누구한테 갑니까? 여기는 매수인 쪽에 가겠죠. 교통정리를 꼼꼼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자, 1번 쪽에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앞쪽에서 많이 봤었고요. 네, 담보 책임도 약정으로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해. 그리고 매도인 담보 책임 그리고 위험 부담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해서 얼마든지 쓰면 그 약정이 더 앞서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약정 해제 사유는 먼저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먼저 해놓으시면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단서를 잘 달아 놓으시면 계약 관계에서도 문제 없이 손해 없이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약상 약정 해제 사유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법정 해제 사유는 특약으로 하지 않았지만요, 이행 불능이 됐거나 이행 지체를 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을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법에다 정해놓고요. 법에다 정해놓은 해제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행을 못한다, 이행 불능, 그러면 무효로 해야 되겠죠. 입니다. 누구 책임인가 따져봐야 될 거고,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민법에서 다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주택임대차나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니까요. 여기는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불리하면 임차인이 불리하면은, 우리 이제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 유리했다. 자, 그럼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리한 약정을 했을 때 그런 약정을 잘못하시면 또 누가 또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을 또 져야 된다. 라고 큰 문제가 되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실무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의무사항들, 그리고 필요비나 또는 아니면 유익비. 자,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자, 필요비를 누구, 자, 임차인이 아예 부담합시다. 자, 그럴 수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꼭 임대인만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니 또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행사 못하게. 자, 이 정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강행 규정 아니겠죠. 거기는 민법에 나오니까 대신에 최단 기간 2년을 우리는 1년으로 합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5%를 넘어서도 청구를 합시다. 그런 것들은 합의를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 체결을 잘못하신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나오십시오.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판례 쪽을 쭉 소개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기출 문제 좀 괜찮은 문제들 여기에 예시를 쭉 해놨으니까 한 번 정도 풀어보시고 거의 민법 정도나 다름없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신탁 우리 1차에서도 나오게 될 건데 우리 법령에서도 쭉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잠깐 안 내고 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먼저 명칭대로 실제 권리자가 명의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명의 빌려주지 말고, 그러면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탁자 그리고 수탁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자그마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고요. 그리고 2억 정도를 얻어맞습니다. 이하 벌금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를 괜히 받아주신 분, 친구 같은 분, 가족 같은 분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징역 벌금이 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용어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소유권. 거기다가 기타 물권이라고 해서 이제 물권까지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여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을 남의 명의 빌려서 등기한다.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탁자, 수탁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양벌로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명의를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신탁자, 받는 사람은 수탁자입니다. 알 거고요. 그리고 실제 명의로 등기하십시오가 실명 등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명신탁이 효과하고 이제 등기. 자, 여기는 실명으로 등기하는 의무. 자, 부여시켜 놨습니다. 자, 먼저 명신탁 약정은 탈세 목적입니다. 자,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자, 무슨 목적이요? 탈세나 탈법의 목적이니까요. 그 목적이 안 좋아서 무효가 되는 거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차고 하고 관련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표시 일치해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탈세나 탈법을 위해서 명의를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무효지.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안 좋았다. 자, 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째 가로 2번에서 이제 명시당 약정은 효력이 어떻게 되고요?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요 탈세 탈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효력은 뭐고? 무효고. 자,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채권행위였으니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는 약정 말고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 물권 변동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왜요? 탈세 탈법인데 국가가 밀어줄 수 있을까요? 밀어줄 수 없죠. 그럼 거기도 무효다.
그래서 무효. 자, 대신에 이제 유효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계약형. 그럼 명의를 받는 수탁자가 또 이제 매도인 쪽은 선이고요. 돈을 받고 누가 샀을 때 매수인 쪽이 바로 누구였을 때 수탁자였을 때. 그때만큼은 매도인도 손이니까요. 매도인 손이면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뭐다? 유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꼭 기억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는 정말 너무 눈물 납니다. 제3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거기는 유효. 자, 대신에 적극 가담만큼은 거기는 무효가 되는 거지. 103조 규정까지도 아예 번복해서 유효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는 적입니다. 맨날 그냥 안 넘긴다는 거. 술 맨날 먹여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요. 적극 가담만큼은 보호를 해준다는다, 안 해준다. 대신에 악의도 단지 안다는 거,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명시탁 관계 알았다는 겁니다. 안 거는 그냥 등기 유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래야 이제 우리 신탁자 쪽에서 안 맡길 거라고 후회를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가의 생각.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좀 특례가 있고요. 먼저 배우자 사이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목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재산권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괜찮아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사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탈세나 탈법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담보 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일단은 채권자한테 넘어가더라도 거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히려 돈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죠. 자, 그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가로 1번 쪽에서 이자가. 이자가는 사고 파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신탁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가족이나 친구 정도 되는 사람한테 매매가 아닙니다. 그냥 이자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긴다 그입니다. 그럼 여기도 명신탁 약정도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팔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으라. 그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탈세 탈법이니까 그입니다. 거기다 이제 신탁자에서 수탁자에게로 등기가 넘어갈 건데요. 등기가 뭐겠습니까? 거기도 당연히 무효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우면 뭐가 성립합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재산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관할 재산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사 공고를 빼돌리면 뭐라고 합니까? 횡령죄라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횡령죄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은 해 놓으십시오. 자, 그 얘기입니다. 야,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잘 표시해놨습니다. 자, 수탁자가 팔아치우면 횡령죄가 5년이나 징역입니다. 엄청납니다. 죄가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팔아치우면 누구는 수탁자는 교도소가. 대신에 악의라도 제3자를 보셔야 됩니다. 제3자는 악의라도 뭐다? 유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신탁자가 괜히 맡겼네. 왜요? 제3자한테 넘어가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등기형 그리고 계약형. 자, 그런 쪽은 꼭 시험 문제가 정말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요. 1차가 됐건 몇 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여기도 어차피 한 문제감으로 자꾸 나오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감은 등기형인가 아니면 또 계약형인가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기형 명신탁은 자, 등기가 행해지긴 하는데요. 자, 등기형이 바로 중간을 생략한답니다. 해서 이제 중간 생략형이라고도 합니다. 중간 생략형 바로 명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명신탁인데 여기는 이제 누가 사다가 효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사다가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 과정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가 이제 관계되는데요. 자, 매도자 그리고 이제 매매사 여기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명신탁은 꼭 주의하실 게 매매를 무효 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유효. 자, 문제를 삼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유효인데 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의리. 요분이 신탁자인데 요 신탁자가 있는 건 재산밖에 없거나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막 3주택, 4주택이니까 탈세로 해서 맡겨놓자기입니다. 아니면 또 그거와 그게인데 탈법, 여기 탈법인데 빚이 너무 많아요. 경매당할 것 같아요. 재산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다가 맡긴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사다가 누구한테 병한테 맡긴다. 그럼 받을 숫자. 그 사람 준 사람이니까 신탁자. 그리고 여기는 수탁자. 형벌만 갖고도 5년 이하 징역에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명신탁 약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명신탁 약정은, 이 약정은 효력이 뭡니까? 이게 탈세고 탈법인데요. 보호를 해줘야 안 해줘요? 국가가 그걸 보호해주면 불법을 밀어줬다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돼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간 생략형이라는 게 신탁자한테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돈 주니까 매도자한테 병한테 넘겨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등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물권배도 채권행위 그리고 물권행위. 네, 등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빼돌리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유효. 그럼 국가가 불법을 미뤄줬다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여기서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요. 누구한테요? 경이란 분이 제3자한테 팔아치우면 정말 여기는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의가 됐건 뭐가 됐건 여기 악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적극하다면 아니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뭐다 다 유효다. 자, 대신에 유효인데 하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 가담은 제3자가 바로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맨날 술이나 먹였을 때 거기만큼은 무효가 되지.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종료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우면 재산 보관해 라고 했는데 보관 안 하고 팔아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누구라고요? 횡령죄. 횡령죄면 5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한테 안 넘어갔으면요. 누구한테? 신탁자 보고 찾아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누구 자리에 앉을까요? 매도인 자리에 앉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등기가 무효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근데 매도자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의리 여기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채권자 대위의 방법.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채권자 대위입니다. 밀법 교수님 얘기하실 겁니다. 채권자 대위. 네가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무효라고 주장이라고 합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면 이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 자리에 앉아라고 합니다. 매매는 유효하니까 소유권 넘겨줘 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찾아올 때는 무슨 방법이냐 시험 문제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어 놓으셔야 2차가 됐건 2차가 됐건 1차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계약형이겠죠. 둘이 얼마나 친하면 자, 친하다는 게 위명입니다. 돈을 주고 맡겼다고 합니다. 위명 명의신탁. 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형 명의신탁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계약형 명의신탁 아주 독특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은 신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군요? 여기 신탁자는 매매 관계에서는 드러납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대줘요.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인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자금을 대주면서 자,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계약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탁자가 매수해서 수탁자한테 맡겼다. 명의를 유전시켰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거는 중간 생략형이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시면 번지수 잘못 찾으시면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맞게 생각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금을 대주네. 그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금을 이렇게 대줄 건데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여기는 병이사자 나역입니다. 아까는 어디요? 누구는 여기는 신탁자가 샀는데 의리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는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겁니다. 명신탁 약정은 여기도 불법, 탈법입니다. 안 좋습니다. 여기도 약정은 어떤 경우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뭐였을 때 선의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 여기 모르는 경우라는 겁니다. 모르면 그러면 거래 안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합니까? 등기가 넘어가야죠. 자, 등기가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유효라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무효. 근데 여기는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샀는데 요 수탁자가 이제 여기는 매매 관계 일방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도 정한테 정이면은 제3자라는 겁니다. 제3자한테 팔아줬을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선악을 아예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하다고요? 악이까지도 뭐다 유효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제3자한테 넘어가면요 신탁자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맡겼네. 후회를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맡기래 결국에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만 그냥 교도소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만큼은 적극하다만큼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겠죠. 너무 감싸 만들 거니까 여긴 당연히 무효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악을 불문한다. 대신에 여기는 무효다. 적극과담은 무효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는 사다가 맡겨놨습니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다가 맡긴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직접 샀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괜히 또 횡령죄 성립한다 계약경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였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탁자였을 때가 성립하겠죠. 저기는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탁자였을 때 등기가 유효니까요. 수유, 젖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죄 성립은 없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권자 대의 방법을 찾아올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치우면 누가요? 신탁자가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 챙기고 있잖아요. 3억짜리 지금 사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왜요? 여기서 3억을 대줬잖아요, 이겁니다. 결국에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까 수탁자 부당 이득 돌려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수유, 수탁자였을 때 등기는 뭐고 유효고. 수유 젖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부당하네. 조금 더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문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하다 어떤 경우도 우리 수탁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왜요? 남의 돈을 받았잖아요. 타주. 마찬가지로 사다가 맡겨만 놨잖아요. 여기도 타주.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수탁자는 타주니까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신탁자는 인정해요. 게입니다. 요 사람이 자주니까 20년 넘어갔다 내놔. 요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법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 명신탁 문제까지도 좀 까다롭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점검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그림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정리를 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등기형 쪽에서는 누가요? 사다가 맡기시는 분이 누구? 신탁자. 매수인은 신탁자. 자, 대유관제의 채권자 대유를 통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한테 안 팔아치웠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내용들이 이제 아래쪽에 모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의 방법으로 뭐 한다? 찾아올 수 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신탁자가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성립한다고요? 횡령죄가 성립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계약형 명신탁입니다. 계약형. 여기는 얼마나 친하면 그 위명이라는 겁니다. 위임계약 아닙니까? 입니다. 친하니까 돈을 주고 네가 사. 그리고 네가 보관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래쪽에서 이제 자금주가 이렇게 돈만 대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치우면 부당한 이득 내놔. 그 소리가 부당이 거기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선이었을 때입니다. 매도인 선이 그 박스 잘 보시고요. 그럼 이제 등기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래 안전도 보호가 되고 계십니다. 매도인은 원상복귀 해놓으면 얼마나 여기에 문제가 될까 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선이니까. 일단 차라리 넘겨주는 게 더 나아요. 자, 그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는 자금을 받아서 직접 산 거니까. 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아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도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수탁자에게 등기가 유효니까 찾아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누구? 신탁자는 결국에는 이행강제금 신탁자 못 때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위반에 대한 제재 보시니까 우리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신탁자는 5년. 여기다가 3억이라고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년에 2억. 2억이란 금액을 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수탁자 괜히 받아주신 분 얼마입니까? 3년에 그리고 얼마라고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요. 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숫자 들어간 대통령이 만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먼저 여기는 커졌다. 그리고 이제 방조자 1년에 3천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30%인데 5%, 10%, 15% 그 구간도 잘 보시고요. 그다음 이행강제금 먼저 첫 번째니까 10%입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얻어맞고도 또다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낼 때 그럼 얼마니까 두 번째니까 20% 바꿔놓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과징금 얻어맞고 나서 20%, 10% 처음이니까. 근데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나서 10%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니까 20%라는 겁니다. 여기도 아직 안 냈지만 어려울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명신 딱 정리를 잘 해보셨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 1차는 무조건 나온다. 법령도 나올 수 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효과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